감성경제방송 돈다방 미쓰리 4월 2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에 바이코리아라는 펀드가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 거치식 펀드였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망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뮤추얼 펀드가 유행을 합니다. 뮤추얼 펀드는 거치식 펀드가 가지고 있었던 단점을 보완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선 최소 가입 금액이 500만 원 정도 됐기 때문에 가입에 부담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거치식 펀드는 내가 큰 금액을 펀드에 가입을 함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펀드 매니저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환매 같은 것도 좀 불편했고요. 그런데 뮤추얼 펀드는 내가 가입한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소 시장에서 매매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행한 펀드가 바로 적립식 펀드입니다. 마치 거치식 펀드와 뮤추얼 펀드의 단점을 완벽히 해결해 주는 듯한 펀드였죠. 영업사원들은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고객님, 미국 다우지수가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건 미국인들은 자기가 직접 매매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전문가한테 맡기고요. 미국은 대부분 적립식 펀드로 투자를 합니다. 큰 금액 한꺼번에 가입하실 필요 없고요. 예전에 거치식 펀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온 다음에 가입하셔서 수익 못 나셨죠? 그런데 적립식 펀드는요, 은행에 적금 들듯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내가 적금을 들듯 펀드에 가입을 하는데 주식이 빠질 때마다 오히려 코스트 에버러지 효과로 더 싼 가격에 내가 많이 살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난 히트를 몰고 왔었죠. 그래서 미래에셋증권의 거의 전국 대부분의 지점은요, 번호표가 999명을 넘어갈 정도로 줄을 서서 그 펀드에 가입을 했고요. 그렇게 미래에셋증권으로 돈이 몰리다 보니까 그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수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주식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쓰리라는 이 증권 메신저를 통해서 아침마다 타 증권사 직원들에게도 전일의 미래에셋증권이 어떤 종목을 샀는지 엑셀로 만들어져서 찌라시처럼 뿌려졌습니다. 그러면 타 증권사들은 저를 포함해서 미래에셋증권에서 매수한 종목을 따라 샀죠. 왜? 저렇게까지 돈이 몰리니까 더 갈 거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덕분에 결국 어떠한 펀드멘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의 쏠림 현상으로 그 종목들이 상승했고 그 종목들 상승으로 인해서 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미래에셋증권이요, 우량주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너무 돈이 많이 몰리니까 나중에는 정말 별의별 잡주 같은 것들도 다 중소형주라고 해가지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상승하겠죠. 적립식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좋아합니다. 수익이 났대요. 그때 약간 저와 성향이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요. 그 모임에서 술을 마시면서 나눈 얘기가 뭐냐면, 참, 개인 투자자들 어리석다고. 결국 지들 돈으로 주식 올려놓고 있는데 수익 난다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술을 마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우리나라 증시,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녹음하고 있는 오전 10시 반 이 시점에 처음에 지수가 하락했다가 지금 마이너스 보합 정도까지 올라왔거든요. 이 상황을 누가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개인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4월 21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뉴욕 증시가 하락했대. 그런데 열심히 개인들이 사줘서 지금 지수가 마이너스 보합까지 낙폭을 줄였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좋아들 하시겠죠. 결국 개인들의 힘으로 지수를 올려놨는데 말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요. 4월 20일 뉴욕 증시 상황을 살펴보면서 시장은 분명히 누군가는 하락하는 걸 원치 않겠죠. 그리고 하락을 원치 않는 그 자들의 힘이 하락을 원하는 자들보다 셉니다. 그러면 4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으니까 뉴욕 증시를 하락하게 만든 어떤 그 악재들을 호재로 둔갑시키려고 하겠죠. 아니면 어디서 호재를 끌어와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하겠죠. 오늘은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뉴욕 지수는요. 3대 지수가 모두 1%에서 2%대 하락했고요. 다우지수가 2.44%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가 상승한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과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참 신기한 게요. 시장이 올라가면 시장에 호재만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시장이 하락하면 시장에 악재만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미쓰리는 아니라고 말씀드리죠. 항상 시장에는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호재에 스포트라이트를 붙이면 호재밖에 없는 것 같고 악재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치면 악재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개인들이 힘들어하는 거죠. 시장은 언제나 비슷한 비율의 호재와 악재가 있습니다. 4월 20일 월요일 뉴욕 증시의 시장 관심은 유가, 기업 실적, 그다음에 G5준만큼의 도시 봉쇄 조치 완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우선 이날 뉴욕 증시를 힘들게 만들었던 시장의 악재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경제 지표를 보면은요.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전미 활동 지수가 2월 달에 0.06이었는데 3월 달에 마이너스 4.19라고 합니다. 안 좋은 거죠. 그리고 기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S&P 500기업 중에 100여 개의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특히 이번 주에 항공주의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는 걱정합니다.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하고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부의 지원을 신청한 상태고 지금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는 실적은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을 것 같고 손익은 21억 달러 손실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억 달러의 이 손실은 금융위기 이후 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뉴욕 증시를 하락시켰던 그 실망감이 하나 있었는데요. 전일, 그러니까 4월 19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일에 말이야. 중소기업 추가 지원 법안이 상원 통과할 것 같고 그리고 21일에 이제 하원에 가결 붙이고 그러면 금방 지원될 수 있을 거야. 난 그렇게 기대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월요일 날 그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일각의 전문가들이 4월 20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는 국제유가라고 얘기하죠. 자, 국제유가 305% 하락했습니다. 물론 선물 만기 쇼크라고 불리울 정도로 어떤 파생 상품의 그 영향력이 정말 진정한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왜곡시켰지만 어쨌든 WTI가 마이너스 37.63달러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5월물 인수는 포기하고 6월물로 갈아탔다, 롤오버했다라고 얘기하죠. CNBC 방송에서 저장 탱크는 이미 다 채워져서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여기서 얘기하는 저장 탱크는 산유국들의 저장 탱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원유를 저장할 곳만 찾을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다. 이 얘기는 지금 유가가 겁나게 싸니까 돈 있는 사람들 유가 사면 대박 날 겁니다. 이 얘기겠죠? 미국 셰일 탐사
생산 서비스 업체들 줄도산이 우려된다. 자, 만약에 국제 유가가 $20 수준이 된다면 미국의 셰일 탐사하는 기업들, 생산하는 기업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 533개가 내년 말까지 파산할 거고, 만약에 유가가 $10 수준이 된다면 미국 업체들이 내년 말까지 1,100여 개 기업들이 파산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시잖아요. 아니, 뭐 전문가들 당장 다음 달도 못 마치고 내년도 못 마치고 뭐 그러는 판에 뭘 벌써부터 우리가 이 미국의 셰일 업체들 파산을 뭐 2021년 말까지 파산한다, 뭐 그것까지 우리가 지금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그냥 말장난이에요. 만약에 그러다가 갑자기 전쟁이라도 나서, 예, 막 이스라엘과 막 이라크, 이란이 막 붙어가지고 전쟁 나면 금방 $40 갈 수 있어요. 예,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부터 뭐 셰일 업체들이 내년 말까지 파산난다. 내년 말까지는 우리 신경도 쓰지 맙시다. 예, 지금 당장이 중요한지 무슨 얼어 죽으려면 내년 말까지 걱정을 합니까? 지금 내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유가 시장이 이렇게 하락하니까 별의별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이런 금융상품 시장은 미래를 땡겨 쓰는, 기대를 땡겨 쓰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악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어려우면 앞으로도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이런 기질을 갖고 있는 게 애널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매월 한 월 말경에 애널리스트들이 다음 달 증시를 전망해서 이제 보고서를 써야 되는 그 시점의 증시가 어떠냐에 따라 그 보고서를 쓰는 시점이 증시가 좋으면 다음 달도 좋을 거고 그 보고서를 쓰는 시점이 나쁘면 다음 달도 후질 거라고요. 내년 말까지 파산하는 거는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국제유가 시장만 보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까지 나와요. 이 미국 셰일 탐사 생산 서비스 업체들이 만약에 유가가 $20 되면 이 업체들이 발행한 회사채 가운데 올해는 한 $700억 이상이 디폴트 될 거고 내년에는 $1,770억 정도가 부도 처리될 거라고 합니다. 이번 침체에서는 수많은 석유 업체들이 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4월 20일 나온 그 악재들이 호재로 어떻게 포장이 될 건지 우리 돈다방 미스리 청취자님들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가야겠죠. 자, 우선 국제 유가 먼저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제 유가를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국제 유가가 하락했을 때 비축유를 사주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코로나19로 훼손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제3차 부양책 예산이 편성됐을 때 비축유 구입 예산은 명함도 못 내밀었어요. 지금 비축유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국제유가를 신경 쓸 때가 아니죠. 그런데 이날은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하락했고 국제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니까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한 번쯤은 또 공수표 한번 날려줘야죠.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시장 상승을 위해서 사우디로부터 원유 수송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리고 이날 국제 유가는 하락한 것은 단기적인 영향이다. 그러니까 올라갈 거야 이거죠. 그리고 유가 폭락에 따라 비상 원유 비축량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 7,700만 배럴인가요? 예, 제가 지금 그 수치를 확인을 못했는데 까먹었어요. 예, 까먹었는데 하여튼 관전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지금 국제유가 즉 비축유를 사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되는지 그게 경제적인 여유든 심리적인 여유든 여유가 되는지가 문제고요. 그리고 저는 국제유가는 제가 방송에서 시황 증시 같은 거 말씀드리면서
저는 내마녀의 날이라든가 뭐 옵션 만기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그거는 파생 상품으로 인해서 시장이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마녀의 날 풋이 대박이 났다. 자, 풋이 대박이 났다는 얘기는 증시가 크게 하락했을 거고, 크게 하락했다라면 대형주들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을 텐데 걔네들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또 회복해요. 예. 그래서 정말 애널들이 뭐 주식시장의 기본은 경제가 기본이고 기업 실적이 기본이라고 하니까 그 기본에 충실해 보자면 파생상품이 뒤흔들어 놓는 거는 일시적인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국제유가시장에서 콘덴코다 어떠다 얘기했을 때 제가 정말 개가 풀 씹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5월물 인수가 되지 않고 6월물을 롤오버했다. 그리고 이날은 파생상품이 만기를 맞이해서 요동을 쳤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크게 하락했습니다만 분명히 반등은 할 겁니다. 6월물 벌써 플러스로 돌아섰잖아요. 6월물이 플러스로 돌아서고 상승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에이, 부양책 쓰니까 좋아지겠지. 수요가 늘어나겠지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만들어내는 반등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 국제유가 선물 만기일이 2020년 4월 20일 딱 하루만 존재했습니까? 아니죠. 늘 존재해왔죠. 제가 지난번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레포 운영하면서 걔네가 어떤 개소리를 했냐면 법인들이 법인세를 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해서 우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레포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딴지를 걸었죠. 아니 법인세를 다른 때는 안 내고 그때만 냈나요? 그런데 그동안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뉴욕 연방준비은행에서 레포를 운영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단기적으로 막 발행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2008년 이후에 미국의 법인들이 법인세 안 냈습니까? 마찬가지로 선물 만기일은 때가 되면 계속 되풀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별나게 이날만 막 선물 만기일에 막 요동을 쳐가지고 이렇다.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물론 지금 너무나 큰 폭의 낙폭을 보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등을 하겠지만 결국 지금 국제유가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냐면 비상 원유 비축량을 가득 채울 것이래요. 제가 가장 집중한 단어가 뭐냐면 바로 가득이란 단어입니다. 가득. 예, 사기꾼들이 쓰는 스타일의 발언입니다. 오보쟁이잖아요. 오보쟁이.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보쟁이고 어느 면에선 약간 사기성 기질도 있고 뭐 그 사기성 기질이 사업적인 면에서는 되게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하고 있는 그 오버쟁이 같은 발언들이 미쓰리가 걱정하는 거는 나중에 후폭풍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할 거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하는 단어는 굉장히 자극적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해드리면서 지난번 백악관에 입성해서 뭐 2, 3주 안에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법인세를 인하할 거고 그래서 기대감을 겁나게 키워두고 그 약속 지켜지지 않고 계속 기대감은 유지하다가 나중에 뚜껑 열어봤더니 또 뭐 그렇게 역사적이고 어마어마하지도 않아요. 그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가득 채울 거래요. 되게 기대감이 들죠? 저는 가득 못 채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난번에 비축류 사주겠다라고 해서 국제유가 반등을 잠깐 만들었습니다만 3차 부양책에 비축류를 살 수 있는 그 여유조차 만들지 못했고요.
그러면 4차 부양책에는 될까요?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이 부양책을 쓰는 기대감은 있지만 제가 지금 시장을 걱정하는 건 뭐냐면 시장이 경제가 어느 정도로 훼손됐는지 모른다니까요. 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훼손된지 모르니까 우리의 예산은 정해져 있고 이 정도의 시장에다가 이 정도 돈을 쏟아 부으면 되겠지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그 밑에 바닥을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게 계속 셧다운이 연장이 되면 지금 미국 시위하고 그리고 결국 이 시위는 경제를 재개하라는 시위인데 이거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부추긴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빨리 경제를 재개해야 되는데 본인이 경제를 재개해버리면 나중에 코로나가 더 확산돼서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온팡 쓸 수 있으니까 국민이 원해서 내가 경제를 재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만들기 위해서 부추기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국제유가시장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 원유 비축량을 가득 채울 것이다. 이런 얘기하고 또 너무나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분명히 반등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정하게 봐야죠. 과연 미국이 비상 원유 비축량을 정말 가득 채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자, 그리고 또 호재가 될 것들을 보면은요. 부양책,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부양책. 유나이티드 항공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잖아요. 아까 손익이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로 최악이라고 하죠. 자, 이거 가만히 놓고 보면 안 되겠죠. 유나이티드 항공은 현재 미국 재무부에 45억 달러 대출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대출이 성사가 된다면 1,420만 주 신주 인수권 발행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재무부의 급여 프로그램에 따라서 약 50억 달러, 한화로 약 61조 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 금액도 마찬가지로 신주 인수권 발행용으로 사용됩니다. 또 하나, 유나이티드 항공은 최근 은행으로부터 27억 5천만 달러 자금 조달 받았습니다. 제가 돈이 막 필요한 사람한테 빚을 한 1억 정도 진 사람이 한 3천만 원 정도 구했어요. 그러면 마치 3천만 원으로 그 1억을 다 갚을 것 같은 굳이 그런 생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내가 이제는 디폴트 될 것 같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망가질 수가 없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내 삶은 종쳤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손에 그게 대출이든 뭐든 돈이 주어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희망적이 되는 거죠. IMF 이후에요. 대한민국 금융시장이 이제 100% 완전히 개방이 됐을 때 그때 증권사 직원들 찌라시에 돌았던 그 유행했던 게 뭐였냐면 어떤 기업이 주가가 올라요.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해외에서 얼만큼 돈을 차입했다. 진짜 웃긴 얘기거든요. 돈을 빌렸는데 주가가 올라요. 근데 왜 올랐냐면 세상에 대한민국이 지금 IMF인데 그 기업을 믿고 돈을 빌렸네. 신용이 좋네. 뭔가 외국 기업에서 돈을 빌려줄 정도면 뭔가 있네. 그런 기대감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현상이었죠. 마찬가지로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은 그지 같지만 이제 이렇게 대출 받고 그다음에 신주 인수권 발행하고 또 여기 가만히 있어 보니까 또 부양책 쓰고 그러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부여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까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이 4월 21일 날 하원에서 가결될 거라고 믿었던 그 중소기업 추가 지원 법안 다시 미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1일 날 논의가 되는데 이거 타결시키겠죠. 언제 타결시킬까요? 델타 항공이 실적을 발표하는 수요일 날 시킬까요? 유나이티드 항공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는 목요일 날 합의를 시킬까요? 여하튼 이 중소기업 추가 지원 요것도 이제는 곧 결과가 나와서 호재로 작용이 될 겁니다.
중국이 20일 날 1년 만기 대출 우대금리 0.2% 인하했죠. 자, 뭐가 우린 기대됩니까? 앞으로 중국이 저렇게 대출 우대금리를 인하한 것처럼 부양책을 계속 내놓을 거야. 앞서서 중국은 재정적자 비율을 높여서까지라도 부양책을 쓰겠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자, 재정적자 비율을 작년에는 GDP 대비 2.8%로 잡았는데 돈을 풀기 위해서 어차피 중국이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 빚을 져야 되니까 이 재정적자 비율을 2.8에서 3.5%까지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다니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경제지표든 실적이든 눈높이를 겁나 낮춰놨는데 만약에 유나이티드 항공이 실적이 1분기 21억 달러 손실이 예상됐는데 만약에 19억 달러면 예상보다 괜찮았다고 평가가 되겠죠. 그럼 시장은 또다시 그래 부양책을 믿고 가는 거야 라고 합니다. 자, 미쓰리가 걱정하는 거 계속 지금 제가 매일매일 미쓰리가 걱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거의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를 일관성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IMF 때 정말 깜짝 놀랐던 그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은행이 망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은행이 망해? 이거였습니다. 증권회사도 망했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설마 은행이 망하겠어라고 생각했다가 정말 은행이 망하는 걸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은행에다가 입금한 거 어떡해. 그래서 막 5천만 원 예적금 보험 다 나라에서 보증해준다 이런 거 한참 또 유행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008년도에 리먼이 망가지는 걸 봤죠. 망하는 것보다 빚을 얻어서 버티는 게 낫지 않냐. 빚 얻는 게 어때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기업들이요. 대출을 받잖아요. 아까 제가 국제유가 얘기하면서 미국의 석유 업체들이 발행한 회사채가 만약에 유가가 $20에서 안착해서 그 정도밖에 유지가 안 된다면 올해 700억 달러 이상의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 즉 기업이 안 좋아하면 기업이 자기가 100% 자기 자산 가지고 기업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럼 대부분 결국 은행에서 빚을 얻어서 기업을 운영하는 건데 기업이 흔들리면 은행이 무너지는 거죠. 2008년도 서브프라임은 주택에 관련된 그 담보대출이 문제였지만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가 셧다운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무너져 버리면 은행들이 휘청거리지 말라는 법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금융위기 때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나라 IMF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IMF 때 왜 은행들이 망가졌습니까? IMF로 인해서 기업들이 망가졌기 때문에 은행들이 망가진 거예요. 이번에는 다를까요? 이번에 기업들이 망가지면 은행들 안 망가질까요? 제가 왜 작년에 중국이 2020년 1월 1일부터 금융시장이 개방된다 그랬을 때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의 금융시장이 개방된다고 모건스탠리나 시티그룹이나 JP모건 이런 애들이 돈 들고 가서 중국에 투자하지 않는다. 만약에 제가 모건스탠리라면 중국 경제가 훼손되고 은행이 망가지면 정말 싼 가격에 살 수 있을 때까지 나는 두고 볼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요. 단순히 빚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 아니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변호사 이런 분들 돈도 많이 버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모아둔 돈도 있는데 은행에서 싸게 대출 받아준다고 하니까 그깟 이자 내가 그냥 조금씩 내면 상관없어. 그렇게 대출 받는 건 문제가 없다니까요.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이 부채 문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닥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인생을 여유롭게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걱정을 별로 안 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불만인 게요. 여러분, 이 증권회사 애널리스트들이라든가 증권 전문가들 지금 이 뭐 경영이라든가 이런 이 지금 경제 상황에 대해서 얼만큼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제가 어떤 걸 좀 반성했냐면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증권회사 입사해서 그냥 우리 할머니 표현대로 쥐새끼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편하게 돈 버는 것처럼 보였죠. 실제로는 다 까먹었는데. 저는 제가 뭐 기업을 분석하고 뭐 시장을 보고 그랬지만 정말 그 경제나 경영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몰랐어요. 그런데 제 후배가 지방에서 조그맣게 가게를 하나 여는데요. 와, 뭐 냅킨을 사던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던 뭐 하다못해 우리 왜 그 빵 사면은 왜 이렇게 빵끈이라고 금색 그 끈 같은 것도 다 결국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솔직히 그런 거 몰랐었거든요. 저만 몰랄까요? 지금 애널리스트들, 곱게 자란 애널리스트들, 뭐 장사 같은 거 잘 안 해본 증권 전문가들, 정말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이 코로나19가 주는 이 경제적인 이 경제 훼손을 진짜 알고 있을까요? 저는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요, 증시가 아까 제가 반등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속보가 미국 CNN 방송에서 김정은이 수술한 다음에 중태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갑자기 전쟁 관련주들이 막 급상승을 하고 주가가 다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자, 증시 굉장한 변동성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돈다방 미쓰리를 들으시는 분들은 신중하신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중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신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필요한 건 신중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칠 거고요. 전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자, 명품 경제 방송 돈다방 미쓰리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예,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